차별평등,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들어가면서 약간 몸을 푸는 이제 좀 쉬운 이야기들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에 관해서 다루잖아요. 진정을 하면 거기에도 공고를 내리거나 하는데, 그런 결정례들 중에서 차별에 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간단한 사례들을 좀 보면서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것이 평등인가? 정의당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렇지 않다라고 당연히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차별과 평등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런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이급이 진정을 한 케이스예요. 이분은 회사를 들어가려고 이렇게 채용 공고문을 봤는데, 채용 공고문에 응시 지원 자격이 토익 점수 600점이 넘어야 된다라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예외 조항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청각장애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익 점수 600이 되게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그렇게 이제 기준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듣기 평가를 다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듣기 평가는 다 날려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600점을 넘으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이 기준이. 이 기준 자체가 중증 청각장애인한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600점을 넘는 게 불가능하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라고 진정을 하셨어요. 이 피진정 회사는 뭐라고 대표했을까요? 피진정 회사는 이제 진정인이 이건 장애 차별이다 주장하니까, 아니 우리는 장애인 차별할 생각 추호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린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똑같이 응시하고 같은 자격을 가지면은 이렇게 채용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원 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린 차별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였죠. 인권위에 대해 인권 결정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게 아무리 누구에게나 똑같이 동등하게 적용되는 기준이고, 피진정 회사가 이걸 내가 장애인을 차별해야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서 만든 기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적용됐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기준일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장애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차별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위에 그 제목을 보시면 간접차별이라는 말이 쓰여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사유를 가지고 이렇게 네가 여성이기 때문에 더 불리하게 대우하겠어. 당신은 이제 비정규이기 때문에 더 불리하게 대우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러한 의도가 드러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이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차별은 나쁜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내놓고 차별을 혹은 의도를 가지고서 차별을 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차별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현대 사회에 와서는 점점 더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왜 생기는 걸까요? 그렇죠. 이것은 사실 이 회사는 어떠한 나쁜 의도 없었을 수 있어요. 없었을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관행들, 그 다음에 이제 관행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회사에 지원을 하는 사람이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 것 자체가 없고 어떠한 이렇게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당연히 듣기 평가를 잘 풀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준으로 디폴트로 삼고 사실은 이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그 관행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 에게는 결과적으로 불리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회의 그런 구조적인 차별들, 관행 자체가 사실 차별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차별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차별들을 우리가 잘 발견해내고 이것을 시정할 수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우리 영업의 자유, 혹은 내가 싫거나 불편한 사람과 거래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청각장애인이신 그 사례네요. 청각장애가 있으신 진정인이 주택을 임대를 하려고 해서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만났어요. 근데 이제 계약서 작성을 하는 도중에 이 집주인인 피진정인이
이제 계약을 중간에 안 하겠다라고 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사장한테 왜 나한테 이 사람 청각장애 있다라고 말해주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안 된다, 나 이 사람과 계약 안 하겠다. 왜냐하면은 내가 세입자와 소통해야 될 때가 많은데 언어장애인하고는 소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나는 계약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분은 이제 내가 사실 내 집을 누구한테 빌려줄 것인지는 사실 내 자유인데 당연히 이러한 소통이 어려운 사람한테 안 빌려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국가인권위원회는 여기에 대해서 차별이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거부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사업 수행의 성실성 불가피하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 수행의 성실성 불가피한 경우라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하는데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돼. 그 자격이 있어야지만 이 업무를 하는 뭔가 이제 법적인 자격이 조건이 성립이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이 채용 공고에다가 어떤 자격증을 가질 것을 조건을 내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사업 수행의 성실상 불가피하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러한 것이 객관적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소통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 집을 빌려주는 경우에 이 사람이 반드시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뭔가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지만 그게 정당화되는 것이지, 그게 입증할 수 없는 상황에선 정당화되지 않는다. 그냥 단순하게 그건 내 자유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차별에서 합리적인 이유, 그러니까 이 차별이 정당화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이렇게 엄격하게 입증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차별할 자유가 있다라고 사실은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비슷한 이제 결국 차별은 이제 이유가 정당하냐 아니냐가 사실 많이 다투어지기 때문에 차별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을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뭔가 차별할 만한 이유가 있어. 아까 이야기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혹은 차별 당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야라고 사실은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차별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내가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차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경우 별로 없죠. 보통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태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나이지리아인 분들이 가가지고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음식 주문을 하려고 하니까 레스토랑 직원이 신분증을 보여달라라고 하고서 보여주니까 우리는 아프리카인은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식당 이용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인종차별이라고 진정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이 집주인, 그 레스토랑 주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전에 레스토랑 내에서 나이지리아인들에 의한 무슨 사고가 있었다.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영업상 손해를 준 사람들하고 관련해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인종차별주의자라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뭔가 예전에 나이지리아인들이 사고를 친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뭐 설명 안 드려도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모두 다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당사자도 아니잖아요. 사고를 친 당사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나이지리아인이란 이유로 모두 다 잠재적으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묶어서 차별 대우를 하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이제 편견에 의한 것인가라고 해서 인종차별이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굉장히 노골적인 케이스인 것 같아서 누구나 다 저 말도 안 돼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많은 차별들이 이러한 비슷한 이유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노키즈존에 대한 논쟁이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아직도 뜨겁잖아요. 네, 노키즈존도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이러한 그 구조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노키즈존을 만드시는 식당 주인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그러한 이제 이유를 말씀하시고, 사실 거기에 공감이 가는 부분들도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게 사고를 지금 일어날 위험성이 있거나 그게 이제 보이는 상황이 아닌데도 모두 아이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그렇게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건 아까 한편으로는 아까 봤던 이 앞에
물론 어떤 레스토랑 혹은 어떤 가게 같은 경우는 아예 굉장히 위험한 가게일 수도 있어요. 혹은 그러니까 아이가 움직였을 때 되게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가게일 수도 있어요. 가게의 특수성상. 그렇다면 나의 가게가 그러한 가게다. 이건 사업 수행의 성실사 불가피한 경우다라는 것을 사실은 그 가게 주인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아이는 보통 사고를 많이 치기 때문에 들이지 않겠다라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그러한 차별이 정당화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제 차별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쌓아왔던 차별 법리에 따른 판단들입니다. 네 번째. 이러한 그 차별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전형적인 이유예요. 내가 이걸 차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근데 고객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항공사 승무원에 대한 이제 사례인데요. 그 항공사에서 여성 승무원에 대해서 치마만 유니폼으로 입도록 한 거예요. 근데 여성 승무원들이 이렇게 이제 치마만 입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사실 일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성에 대해서만 이런 걸 강요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라고 지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항공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승무원의 용모와 복장이 사실은 그냥 단순한 그런 옷차림이 아니라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거다. 이건 사업 수행과 관련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만족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사업 수행을 하는데 불가피한 그런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고객들이 이러한 치마를 입은 아름다운 여성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한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권위가 역시 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건 여성성만을 강조하는 편향된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키는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사실 이렇게 고객이 원한다라는 것은 차별과 관련한 사건에서 굉장히 전형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것도 있죠. 이제 누가 종업원 같은 걸 채용할 때 우리는 어떤 피부색의 사람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혹은 뭐 이렇게 전형적인 여성성, 남성성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될 때 고객들이 싫어합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내세우는 경우가 되게 많겠죠. 딱 생각만 해봐도. 근데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이유라고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것이 아주 확고하게 이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법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냐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반대 여론이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사실 이제 성소수자 특히 차별금지법이라던가 아니면 성소수자 관련한 이러한 데서 되게 많이 나오는 한국에서 몇 년 동안 많이 있었던 그런 사례들인데요. 서울에서 성소수자 관련 문화 행사를 이제 어떤 공원에서 하려고 하니까 마포구의 무대에서 하려고 하니까 마포구청이 불허했어요. 그러면서 이유로 이제 반대 민원이 많고 이게 주민화합에 지장을 초래하고 갈등만 오히려 유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인권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다. 집단 간 견해 차이 때문에 대립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때 지자체가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사회적 소수자가 불합리한 차별이나 억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불합리한 편견이나 혐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지자체가 할 일이지, 그걸 이유로 들어가지고 이런 것을 자기도 같이 차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는데요. 예, 이것부터 볼게요. 사례들을 봤는데 보세요. 사례 1, 2, 3, 4, 5가 있었잖아요. 이걸 이제 차별과 관련된 법제들에서는 어떻게 이제 얘기하냐면 앞에 있었던 장애,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했던 사례들이죠. 이러한 이유를 차별금지 사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인권위 법에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19개 사유를 예시를 하고 있어요. 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이렇게 등등등 이제 마지막 병력까지 해서, 병력이라는 것은 질병에 관한 것이에요. 내가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예전에 가졌었던 역사를 19개를 나열하고 있고 끝에 등이라고 붙여서 꼭 여기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사유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인권위 법은 이렇게 19개 사유를 차별금지 사유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채용할 때는 고용과 관련된 영역에서 일어났던 차별이죠. 이렇게 차별이 어느 영역에서 일어나는가를 이제
보통 볼 수 있는데요. 주택을 임대하는 것, 그다음에 레스토랑 출입을 거부하는 것, 이런 것들은 재활용 아니면 이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이런 것은 재활용역 시설을 공급하거나 이용한 그 영역에서 일어나는 차별이에요. 그리고 위에 이제 사례는 없지만은 교육 영역에서 일어나는 차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도 윤권일법도 지금 차별과 관련해서 아까 그 고용, 재활용역 시설 이용, 그다음에 교육을 가장 중요한 그 차별이 일어났을 때 이제 다루게 되는 그 영역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서 이제 차별의 예외로 아까 얘기했던 잠정적 우대 조치는 아시죠? 그 지금 현재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차별받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대 조치를 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진정 직업 자격은 아까 이야기한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가를 이제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차별에 관한 그 요소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다루고 있는가를 이따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차별 사례들을 한번 쭉 봐봤는데, 이게 우리가 뭐 장애, 인종, 여성 이렇게 사실 얘기를 하니까 차별의 문제는 어떠한 특정한 일부 집단의 문제이다라고 사실은 느끼기 더 쉬워요. 하지만 그런 문제인가? 차별과 차별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일부 사람들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죠. 사실 두 가지 면에서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까 봤듯이 이 사유라는 거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유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반드시 일부의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죠. 누구나 이러한 사유들과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일부 사람의 문제라고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더 근본적으로는 이 차별금지 원칙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먼저 평등을 먼저 좀 보고 싶은데, 평등이라는 것은 사실은 평등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이렇게 공평하게 대한다라는 뜻이니까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형용사 같은 것이잖아요. 어떤 부분에서의 평등인가라는 그 앞에 항상 수식어가 붙어야지 그 내용이 나와요. 법적인 의미에서 평등을 우리가 논할 수도 있고, 정치적인 평등을 논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평등, 사회적 평등, 도덕적 평등, 이렇게 되게 다양한 그 영역과 기준에서의 평등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죠. 근데 이제 이때 도덕적 평등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가장 이 위의 평등들의 좀 토대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일 텐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가치적인 면에서 모두 다 평등한 존재다라는 뜻인 거죠. 모든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라는 말에서 나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인간 존엄성이라는 게 현대 인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이때 이 인간 존엄성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평등과 차별 금지가 필수 불가결하게 요구가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한 건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더 존엄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존엄해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사실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라는 그 명제가 깨지는 거죠. 조건이 붙게 되는 거잖아요, 존엄성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 존엄하다라는 명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모두 가치적인 면에서 평등하고 동등한 존재여야 된다라는 것이 사실 성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인류는 그 인간 존엄의 가장 큰 위협으로 이러한 인간 가치의 위계를 세우는 그러한 시도들을 경험을 했는데요. 가장 큰 위협으로 경험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는 인권과 관련해서 많이 얘기하는 세계 2차 대전의 그 참상들이죠.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에서의 그 많은 막 학살 같은 것을 겪으면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세계 인권 선언에 이러한 되게 처절한 말들이 막 들어가게 되죠. 서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이 유대인 학살이잖아요. 유대인 학살이 얼마만큼 사람 사이에 유대인들이 가치 없다라고 낙인을 찍으면서 계속 이제 사람을 학살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이었는데, 유대인 학살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때 학살 당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아니었던 거죠. 되게 나치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그렇게 이렇게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낙인을 찍어서 가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낙인을 찍어서 수용소에 보내고 결국 학살하고 이러한 사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나치가 사용했던 여러 가지 분류표 중에 하나예요. 저 위에 부분을 해석을 해보니까 정치범, 범죄자, 이민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 남성 동성애자, 이쪽 끝에는 비사회적인 존재. 비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은 뭐 이제 그때 당시 소위 말하는 불황인이라던가 그런 이제 사람들을 묶어서 이 사람들이 다
가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고 결국에 학살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그러한 그 사상에서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인권선에서는 이렇게 존엄성과 이제 존엄과 평등, 이제 자유 이걸 1조에서 얘기하면서 2조에서 바로 이러한 차별 금지 원칙을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등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러한 권리들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조에 나오는 차별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이러한 인간 존엄이라는 가장 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원칙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성립하지 않을 때 사실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게 여러 규약들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2조에서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차별금지 원칙들을 각 국내법에서 어떤 식으로 이룰 것인가와 관련해서 만들어지는 법들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사람의 특성, 인적 속성이라고도 이제 많이 부르는데 거기에 근거한 불합리한 차별을 규율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차별금지법이고, 이게 각 국에서 국내법으로 이러한 차별금지 원칙들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들인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사람의 특성을 더 특별하게 법으로 따로 만들어 특별하게 다루는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간 존엄 실현에 너무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이제 각 나라마다 다 평등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제일 기본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이고, 또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여러 경험들을 해왔기 때문인 거죠. 그러한 불합리한 편견이나 혐오 때문에 차별을 계속 지속해오고 이 학살에까지 이르게 됐던 역사적 경험들을 다 각 사회들이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이라는 것은 갑자기 이제 세계 인권선의 근거에 뚝딱 만들어진, 당연히 그런 건 아니겠죠. 각 국에서 이 평등 그리고 차별금지 원칙이라는 거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두고 굉장히 많은 운동들이 계속 벌어졌었고, 그걸 통해서 계속 만들어져온 법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제 보통 이러한 흐름들을 많이 따랐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현실에선 전혀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아예 법적인 불평들이 너무나 많았죠. 아예 노예제라던가 참정권이 누구에겐 주어지고 누구에겐 주어지지 않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법적인 불평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계속 있었고, 이제 이것만으로 법적인 불평들이 없어졌어도 사실은 차별이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루는 법들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민권법이나 인종관계법 같은 식으로 이제 먼저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예를 들면 몇 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특히 고용 영역에서 그런 이 사유에 근거한 차별하지 말라 이런 법들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유도 점점 확대되고 영역도 고용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법들이 계속 나옵니다. 다양한 법들이 막 나오다가 또 이제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불평등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평등을 증진하기 위해서 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 더 정책도 만들고 교육도 하고 이러한 이제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방식의 포괄적 차별금지법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흐름이 되면서 지금 현재에는 한국과 이러한 경제적인 수준이나 정치 사회적인 수준이 이제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 이러한 포괄적인 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차별에 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개별 몇몇 사유 그리고 몇몇 영역에서 다루는 법들이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사유와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법으로 발전하게 되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이제 각 법마다 이제 서로 규율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규율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그렇게 해야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되게 복합적인 차별들을 다룰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게 개별법만으로는 이제 현실에서는 예를 들면은 위에서 인종과 관련된 개별법이 하나 있고 차별하지 말라라는, 성별과 관련된 법이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법들이 만들어졌지만 이제 법을 실제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내가 여성이면서 또 인종도 흑인이면서 그러면서 또 학력도 되게 낮은 그러한 사람이 받는 차별이 이게
인종 관련한 차별인지 성과 관련한 차별인지를 사실은 무관련지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난 차별받은 건데 나는 이것은 성별에 근거한 차별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법에 맞춰가지고 이 경험을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차별을 잘 다루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법 하나로 다 포괄해서 다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문제의식들이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포괄적인 법들로 다 발전을 한 것이죠. 한국에서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이제 제안이 되어 왔어요.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이제 헌법이 있잖아요, 저기에. 헌법 10조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그걸 보장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조에서부터 그 국민의 권리에 관한 이제 규정들이 나오게 되는데 11조에서 바로 평등권을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차별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금지 원칙이 11조 1항에 나오게 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선언하는 것만으로 당연히 실현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국가는 이러한 것들 실제로 이 권리가 작동하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법이나 법률이나 정책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1조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으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개별적인 다양한 차별과 관련된 법제나 정책의 상위법이자 중거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서 제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 이런 걸 담고 있었어요. 여기 옆에 한번 먼저 볼까요? 이 차별금지법이 그동안 여러 번 발의가 되었었는데 사실은 그 구조는 거의 다 대동소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총칙이 있고요. 총칙에서는 이제 차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을 되게 많이 다루어요. 그리고 그런 차별이 금지된다는 일반적인 그 총칙을 가지고서 두 번째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그러면 이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의무를 지는가를 다룹니다. 예를 들면 뭐 차별 시정에 관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세 번째에서는 아까 봤던 차별이 일어난 각 영역들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차별로서 문제되는 것이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되게 상세한 규정들이 영역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법에서 문제 삼고 있는 차별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차별의 구제 그 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개요들을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때의 핵심은 이거예요. 일단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 실현이 국가의 책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차별이 금지돼야 되고 이건 헌법상 평등권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현할 책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시정 의무를 져라라는 내용들을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포괄적인 정의와 구체적인 판단 기준들을 되게 자세하게 제공해요. 이제 법 조항이 이제 총해서 한 뭐 만들기 나름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발의되었던 것들은 뭐 60개, 8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자세한 이제 차별에 관한 규정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차별이 발생했을 때 실효성 있게 예방을 할 수 있거나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내용으로 사실 들어가야지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서 좀 이제 유의미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냥 이런 차별금지법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엄청 급진적인 법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되게 그냥 기본적인 법인 거죠. 국가가 평등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권리이기 때문에 이걸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냥 법인 거예요. 그리고 외국도 다 가지고 있고. 근데 왜 한국에서 이렇게 난리인가? 왜 한국에서 12년 동안 2007년 이래로 12년 동안 아직도 못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그때의 서막이죠. 그 기사를 제가 잘라온 건데요. 그 기사 날짜를 보시면 2007년 11월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시면 현수막에 차별을 조장한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이라고 적혀 있죠. 이것은 이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했던 기자회견이 아니라 인권, 시민사회, 진보정치에서 함께 했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2007년 11월에 중간에 보시면은 고 노회찬 의원이 발언하시는 그러한 사진을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러한 기자회견을 2007년 12월에 하게 되었는가? 차별금지법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잠깐 볼게요. 차별금지법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서 시작이 되었어요.
국정과제 중에 국민통합과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서 구현이라는 이제 과제가 있었고, 이걸 위해서 차별금지법 만들자라는 이제 제안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과제를 가지고 가서 몇 년 동안 그 법안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고안을 내게 됩니다. 국무총리에게 이러한 내용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라라는 공고를 하면서 되게 자세한 법안을 실제로 제시해요. 그리고 그 법안을 받아서 2007년도에 법무부가 이제 1년 동안 또 이 법안을 가지고 연구를 한 다음에 2007년 10월에 이 법안을 입법 예고를 합니다. 근데 10월에 입법 예고하고 12월인 2달 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12월에 실제로 발의안을 까보게 되니까 입법 예고안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었던 차별금지 사유 중에 7개가 삭제되었어요. 2달 만에. 그래서 사실 이 정황을 중간에 포착하고서 이렇게 이걸 저지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사유를 삭제한 그런 법안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삭제되었던 사유들은 이런 것입니다. 병력, 출신 국가, 언어, 가족 형태, 범죄 전력, 성적 지향, 학력. 여기서 특히 성적 지향 관련해서는 이제 보수 개신교계에서 그때는 되게 조금 굉장히 적은 규모이시긴 했어요. 보수 개신교계에서 이렇게 이 사유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항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학력 같은 경우는 재계에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 2달 동안 이러한 사유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제 그러한 주장들이 이제 법무부한테 막 들어가게 되었고, 법무부가 뜨거라 하면서 2달 만에 발의하는 법안에서는 이 7개를 삭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반대가 집중되었던 사유들과 그 다음에 약간 몇 개만 빼긴 좀 그러니까 좀 빼도 특별하게 누가 항의할 것 같지 않은, 별로 이제 그거에 관해서 이해 당사자들이 결집되어 있을 것 같지 않은 사유들을 몇 개를 더 골라가지고 7개를 삭제한 것입니다. 이렇게 삭제되었을 때 왜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긴급하게 80개 단체로 구성된 지금 긴급 공동행동이 이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기사에 나오잖아요. 왜 저지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했는가? 이렇게 처음부터 없었던 것도 아니고 입법 예고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반대한다라는 이유로 삭제되는 사유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게 사회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결국은 이러한 사유들에 대해서는 좀 더 차별해도 된다. 누군가는 이 사유들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법무부가 그냥 받아들이겠다라는 메시지가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이 사유들에 대해서 차별 조장하는 법이다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민사회 인권단체가 이에 대응하는 이제 연대체를 만들게 되었고, 노회찬 의원께서 이 시민사회 안, 그러니까 이게 삭제되기 전에 이제 온전한 안을 시민사회 안으로 다시 발의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그 이후로 그 법무부 안과 노회찬 의원 안이 대립한 상태에서 더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로 폐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가 바뀌면서 몇 번 법이 더 발의가 되었어요. 근데 역시 특별하게 더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로 폐기가 되는 과정도 있었고요. 19대 국회 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두 번째로 또 큰 계기였는데 2013년에 민주통합당이었던 김한길 의원, 최현식 의원이 굉장히 숫자도 많죠. 12명의 서명을 받아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합니다. 이때 당시에 시민사회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를 이미 만들어서 활동을 수년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혀 이제 소통이 없이 그냥 발의를 했어요. 저희도 이제 기사를 보고 알게 됐어요. 이게 발의가 되었다는 걸. 근데 역시 2달 만인 4월에 또 다시 철회를 합니다. 발의했던 법안을.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죠. 너무나 항의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의원실에서 그래서 2달 동안 아예 업무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다. 지금은 도저히 합리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철회한 다음에 더 정비해서 내놓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이 철회를 막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이게 이제 철회가 예상된 상황에서 의원실을 찾아가서 절대로 철회해서는 안 된다. 이게 얼마나 나쁜 선례가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철회하게 되면 이것이 이 이후에 법들이 다 같은 방식으로 철회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설득을 했지만 설득이 안 됐죠. 그래서 결국 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대 국회로 넘어오게 되죠. 2013년에 철회된 이후로는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발의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발의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말 꺼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입니다. 의원들이 뭐 토론회 같은 것을 하자고 해도 차별금지법이 들어가 있으면은 일단은 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국회에서는 아예 그런 논의와 발의 시도 자체가 끊겼고 몇 년째. 정부는 아까 2007년 이래로 이제 아무런 것들 안 하고 있죠, 법에 대해서. 그러면서 계속 국제사회에서 이것을 제정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만 답변하고 있냐면 2007년 이래로 계속 똑같은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UN 인권이사회에서 22개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해라라는 공고를 한국에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 차별금지 사유에 대해서 사회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고요. 이것은 이제 며칠 전인 올해 지금 아동권리위원회 심의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똑같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2007년 이래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별금지 사유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연구를 더 하겠다. 12년째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지금까지 봤던 2007년도에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되었던 상황, 2013년도에 법이 철회되었던 상황, 2019년까지 계속 유예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7년도에 사실 삭제되었던 것은 그냥 법에서 어떤 내용이 삭제되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나왔던 비판대로 어떤 시민들에 대해서는 시민권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 주장이 있기 때문에 시민권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사실 나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권을 삭제했던 그러한 이제 메시지가 나가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고, 그게 계속 그 이후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2014년에 철회까지 되면서 이 철회가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 그 이후에 각종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지역에서도 다 아실 거예요. 많은 인권과 관련된 법들 그리고 조례들, 정책들이 전부 다 같은 방식으로 철회되거나 막히거나 후퇴합니다. 조례 관련해서도 정말 지역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막 계속 얘기가 됐던 뭐 성적 지향 이런 말이 들어가 있지 않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다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막잖아요. 성평등이 들어가 있다라는 이유, 뭐 아니면 뭐 인권조례. 그 이름이 인권조례라는 이유, 아니면 뭐 이제 학생인권조례도 그렇고요, 청소년 여러 가지 노동권 조례도 그렇고요, 뭐 최근에는 시민교육 관련된 조례도 그랬죠. 이게 인권과 관련된 조례면 무조건 다 이게 나중에는 결국에는 차별금지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겠다라고 하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속 의원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이제 다 후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2007년도 철회되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전형적인 그런 수법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실 2007년도 그 철회가 저희가 이게 선례가 될 것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너무나 큰 승리의 그런 경험을 준 거예요. 아, 이런 방식으로 먹히는구나 라는 이제 메시지를 주게 되었기 때문에 계속 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그 뒤로는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모든 그 인권 관련된 법 정책들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9년까지 결국에 이 차별금지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누군가가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반대의 내용은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차별금지 원칙에 그 보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그 주장 자체는 민주사회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인 거잖아요. 근데 그 주장을 마치 하나의 정당 의견인 것처럼 계속 받아들이면서 이게 시민 의견이다라는 방식으로 사실 지위를 계속 부여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게 지금 오늘날에 온갖 그 증오 정치가 강화되고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그 바탕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말들이 정치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노골적으로 사실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말함으로써 자기의 지지 세력을 끌어모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그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것이 계속 이렇게 강화되게 확산되게 되는 배경에는 이 메시지가 계속 나가고 있는 것. 누군가의 반대가 있다라면 그것이 허용된다. 반대도 허용된다.
누군가의 인권을 부정하는 말도 허용된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 지금 유예되고 있는 사태가 단순히 법을 하나 못 만들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자체를 지금 후퇴시키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너무나 강하게 있고, 사실은 거기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역시도 지금 현재 127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전선이 엄청나게 넓어진 거죠. 사실 모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자, 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답해보는 그러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5가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한국에는 차별에 대해서 법들이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닌데 이렇게 많은 법이 있는데 그 법도 사실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데 차별금지법을 꼭 굳이 또 만들어야 될까라는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굳이 더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그게 궁금하신 것인데요. 실제로 이런 얘기도 있었죠. 문재인 당시 후보였던 시절에 이제 한기총에 불려가가지고 차별금지법 어떻게 할 거냐라는 입장 요구를 받으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한국은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추가 입법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필요 없다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라고 이제 당시 대선 때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죠. 이 전 대선에서는 사실 차별금지법이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때 이제 이렇게 말했었어요. 실제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차별 사례들 보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법 잠깐 봤었잖아요.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차별에 대해서 지금 현행법상 가장 폭넓게 다루고 있는 그러한 법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되게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제 보았듯이 차별 사유에 대해서는 19개 예시를 하고 있고요. 차별 영역에 대해서도 고용, 재화 용역, 교육, 성희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나 영역에서 굉장히 폭넓게 다루고 있는 법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한계가 있어서 차별금지법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가. 실제로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연구해가지고 내놓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있는데도.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본질 자체가 차별에 관해서 다루는 법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을 다루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차별에 관해서 저렇게 정의 규정에 2조가 정의 조항이거든요. 근데 정의의 3호에서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를 정의하고 있긴 하지만 이 정의되는 맥락 자체도 뭐냐면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조직은 이러이러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차별 행위를 다룰 수 있어. 근데 그때 차별이란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권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조항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항이 하는 게밖에 없어요. 아까 이제 봤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조직법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서는 이 차별에 대해서 사실은 수십 개의 조항을 가지고서 차별의 정의가 무엇이냐, 유형이 무엇이냐, 예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영역별로 굉장히 자세한 실체적인 조항들을 두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사실은 정의 규정 하나만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도 사실은 차별을 다룰 때 이제 법의 이제 그 법을 결국은 다 해석해서 하나의 조항을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해서 해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고, 시민들도 내가 당하고 있는 게 차별인지 혹은 내가 어떤 행위를 조심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만 봐가지고는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차별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그런 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구제수단 관련해서도 인권위원회는 공고의 효력밖에 없잖아요. 물론 공고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 있지만 이건 이제 듣지 않으면 더 이상 그 다음 후속 단계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엔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강제력 있는 구제수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평등권 실현은 국가 전체의 책무란 말이에요. 인권위의 책무가 아니에요, 사실은. 인권위원회는 국가가 저걸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기구인 거예요. 국가가 이제 평등권 실현을 해야 되는 주체인 건데 지금 현재에는 국가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있는 법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인권위원회가 지금 차별을 다루고 있는 여기에 기대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가 차별 예방이나 시정에 관해서 어떤 책무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이게 너의 기본적인 책무다라는 걸 선언하는 법은 지금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인권위원회 법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권위원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더 이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는 인권위원회 법 말고도 여러 가지 개별법들이 있어요. 남녀 고용평등법이 가장 먼저 만들어졌던 그러한 단행법이고요. 이제 어제 장애평등 강의 들으셨죠?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이제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법들이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도 있고요. 남녀 차별금지법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99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2005년에 폐지돼요. 사실은 이 폐지되었던 맥락 자체가 차별금지법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남녀 차별금지법은 약간 단촐한 그런 법이었어요. 이제 그 남녀 차별금지를 어떤 위원회에 다루는가를 좀 중심으로 한 법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차별을 이제 통합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규율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남녀 차별금지법 먼저 없앴던 거예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못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 법만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뭐 기관제법이나 파견법은 사실 이 법 자체가 너무나 문제적인 법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같은 대열에 놓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안에도 이제 차별 금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법 자체가 차별 금지를 막 주요하게 다룬 법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에 이런 균등한 처우 조항처럼 이제 조항 하나로 어떠한 그 차별이 금지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들은 또 여러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개별적인 법만으로는 그 외의 영역이나 사유에 대한 것들 다룰 수 없다라는 건 뭐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남녀 고용평등법은 고용 영역에서의 성과 관련된 차별을 다루는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 관련된 차별이라고 하더라도 고용 영역이 아닌 영역은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인 거죠. 법으로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이제 장애와 관련해서만 다루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외 영역에서 이제 발생하는 차별들, 새롭게 부상한 차별들은 여기에 이제 포섭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실에서 나타난 차별이라는 것은 반드시 딱 하나의 사유로 딱 분류할 수 없는 차별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별법만으로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차별 시정 기구나 구제 절차의 통일성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사실 이것을 어떻게 내 피해를 어디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사실 지금 너무 알기 힘들다라는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아까 그 사유나 영역이 이제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 성별 혼인, 가족 지위, 임신 출산 관련해서는 고용 영역에서는 지금 남녀 고용평등법이 예를 들면 적용이 되지만 뭐 교육이라던가 재활 용역은 이제 적용이 안 된 채로 이제 있는 거죠. 장애 같은 경우는 장애에 한해서는 사실은 이제 전 영역을 다 다루고 있어요. 장애 차별금지법이. 그래서 영역으로는 굉장히 폭넓게 다루고 있는 법이고요. 뭐 나이라던가 고용 형태 일부에 관해서도 이제 고용 영역에서 일부 법들이 있지만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이제 그 외에 되게 다양한 사유들이 있는데 뭐 인종, 뭐 성적 지향, 병력, 학력, 출신 지역 이런 부분들은 다 이제 비어 있는 거죠. 이제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 아까 그 균등한 처우 조항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도 적용될 수 있지만 또 근로기준법의 한계는 뭐냐면 계약 체결된 이후에 적용되는 법이 근로기준법이잖아요. 근데 또 많은 차별들이 사실은 모집 채용 과정에서 그러니까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실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역시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비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니고 인권위원회 법이 적용이 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지만 이제 인권위원회 법도 사실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인권위원회 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충분하지 않다라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차별이라는 것이 되게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걸 잘 다루기 위해서 이러한 포괄적인 법들로 발전되어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것인데요. 그 여성차별 철폐협약이 한국이 이제 가입이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심의를 받는데 작년이 심의를 받는 해였어요. 그래서 작년에 심의를 받고서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가 이제 낸 공고입니다.
여성차별철폐위원 이제 철폐 협약이니까 이 협약 이름만으로도 사실은 성차별을 주로 다루는 협약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차별에 대해 다룸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채택하라는 공고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밑줄을 친 걸 보시면은 여성차별이라는 게 반드시 성과 관련된 차별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성은 굉장히 다양한 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에 대한 직접 간접 차별뿐만 아니라 뭐 빈곤 여성, 소수인종 여성, 소수 종교 그룹 여성, 성적 소수자 여성, 장애 여성, 난민 여성, 무국적 여성, 이주 여성, 뭐 농촌, 비혼, 청소년, 노인과 같은 대단히 다양한 다른 사유들을 함께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들이 겪는 차별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성에 관련된 차별만을 봐서는 안 되고 다양한 교차적인 차별을 볼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채택을 공고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식의 복합적인 차별, 교차적인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지금 현재에는 차별에 관해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많은 법들이 있는데 차별금지가 더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차별금지 사유가 계속 논의가 되는데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 어떤 부분이 논란인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전에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셨어요. 이게 너무 논란이 되니까 좀 그 문제가 있다는 거 알겠지만 논란이 되는 사유를 일단 조금 먼저 빼고 좀 단계적으로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사실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으세요. 왜냐면은 그게 그런 문제, 뭘 뺀다라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그동안 많은 각종 법들과 조례를 관련한 싸움에서 사실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 그게 명시되어 있느냐 아니냐, 혹은 뭐 아예 차별과 관련은 없는 인권법이라고 해도 다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근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차별 금지 원칙이라는 것,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반한 인간 존엄이라는 게 뭘 하나를 빼면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지만 현실적으로 전략적으로도 이걸 빼고 가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너무나 지금은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 사유라는 게 지금 뭐 어떻게 논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만 좀 볼게요. 아까 그 세계인권선언에서 그 차별금지 원칙을 선언하면서 이게 국제 규약들에서도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의 이제 조항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에가 우리가 사회권 규약이라고 많이 부르는 그러한 규약이고 아래가 이제 시민권 규약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거의 이제 비슷해요. 문구가 그 세계인권선언 그 48년도에 만들어졌던 세계인권선언과. 근데 이제 이 밑줄 친 부분이 말하자면 차별금지 사유인 것인데 이걸 자세히 읽어보시면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게 66년도에 채택되었던 규약들인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차별금지 사유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떤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나요? 그렇죠. 성적 지향 없고요. 놀랍게도 장애가 없습니다. 그렇죠. 나이 이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조항들을 만들 때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뭐 장애라던가 나이,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거의 모든이 아니라 국제인권규약에서는 완전히 확립되어 있는 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것들은 사실 전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그랬던 이유는 이때 48년 그리고 66년도까지만 해도 예를 들면 장애, 차별이 지금은 너무나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사유이지만 이게 그 국제사회에서 당연히 이게 온 그 인류가 모든 사회가 다 맞서서 해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전형적인 차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장애라는 것이 말하자면 그냥 한 개인이 겪는 불운 같은 거지, 재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된 거고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을 잘 못하게 된 것은 그냥 그 사람의 불운인 것이지 이게 사회적인 어떤 장벽의 문제라던가 같이 사회가 당연히 사회의 문제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물론 이제 이 당시에도 당연히 장애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이고 이제 60년대 70년대 정말로 근데 그 장애 운동이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장애 당사자들이 그에 관해서 계속 끊임없이 증언을 하고 또 이제 그 같이 싸우게 되면서 이제 그러한 인식들이 확립이 된 거죠. 아, 장애라는 게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되는 차별의 문제구나라는 게 확립이 되는 거죠. 그러한 이제 과정들을 겪어서 여러 가지 연령에 관한 차별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봤던 이제 성적 지향에 관한 차별이라던가 하는 것들도 아, 그런 차별이구나라는 것들을 같이 이제 지금 계속 그 서로 배워나가서 이제는 이제 확립이 되어 그런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것은 정답이 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아까 우리가 차별하는 사람 다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차별 문제가 어려운 것은 항상 당대에 차별이 계속 되게 전형적으로 일어난 차별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사회의 구조가 또는 사회의 관행이 그냥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게 정당한 거 아니야? 이게 합리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은. 근데 이제 그걸 깨야 되는 게 차별의 문제인 거죠.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 사실은 그게 차별적인 문제다. 차별의 문제を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그 사회의 가장 통념에 계속 도전을 해서 이걸 바꿔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별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세계 인권 선언에도 그렇고 이것을 이 조항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차별 금지 사유들을 나열할 것인가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다고 해요. 논쟁이 있었던 것은 이제 하나는 그냥 굳이 이걸 다 쓸 필요 있느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걸 해라,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굳이 이 사유를 다 써야 되느냐라는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냥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렇게 쓰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굳이 이런 거 다 나열할 필요 없이 다 이제 금지되는 것이고, 이렇게 나열했을 때 오히려 뭐 빠지게 되는 사유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얘기를 했었죠.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쓰도록 이제 결론이 난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차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통 그 당대에는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그래, 차별은 나쁘지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사례들로 들어가다 보면 뭐 이것도 차별이야?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합리적인 거 아니야? 라고 사실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줘야지만 아, 이런 것에 의한 차별이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나열을 하도록 이제 나열을 하는 것이 이제 차별 금지 원칙들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원칙이 되게 되었고, 대신에 이제 세계 인권 선언도 그렇고 국제 규약들도 등을 붙여가지고 여기에 지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발견된 차별 사유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남겨놓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장애, 뭐 나이, 성적 지향 이러한 사유들이 저 등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 금지 사유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의 이제 인류의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게 되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한국의 차별금지 사유도 그래서 마찬가지의 지금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사유 중에서 제일 이제 반대를 많이 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성적 지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라고 볼 수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법들 중에 하나예요. 이거 말고도 되게 많지만은. 근데 이제 그런 법들을 보시면은 좀 이렇게 많은 그런 나라도 있고 되게 적은 나라도 있고, 지금 제가 쓴 것 중에는 독일이 제일 적죠. 독일이 제일 적은데 이렇게 적게 쓰는 나라들도 있고, 이게 국가마다 다 상황이 다양하지만 되게 적게 쓰는 나라에서도 성적 전체성은 이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합친 용어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들어가는 사유예요. 지금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도 성적 지향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식의 차별금지법들을 만든 나라 중에서 그 사유, 아무리 사유를 적게 쓰더라도 그 사유가 빠져 있는 국가는 없어요. 그만큼 그 차별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차별의 하나이다라는 것이 국제적으로는 이미 다 확립되어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빼고 가자, 일단은 단계적으로 가기 위해서 그걸 한번 빼보자라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이러한 지금 현대의 시대 상황이나 이제 국제적인 상황에 비춰서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걸 뺀다는 것 자체가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 용인하겠다라는 메시지밖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비교법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계속 그 차별 사유가 발전한다고 했는데 여기 캐나다 인권법 보시면은 2017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차별 사유들이 적긴 하지만 우리 인권위법이 여러 개 사유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럼 다른 나라에서 안 하는 것을 꼭 하고 있느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하나하나의 사유를 얼마나 넓게 해석하는가로 커버를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국가인권위는 그거보다는 아예 자세하게 풀어 쓰는 것을 선택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가지고 있는 분명한 장점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문제될 수 있구나를 더 잘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최근에 만들어진 법들은 더 자세하게 풀어 쓰는 추세예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만들어진 법도 계속 사유들을 더 넣고 있는 추세예요. 이제 캐나다 인권법에서 지금 2017년에 태워 들어간 거 보듯이 2017년에 유전적 특성 이런 것도 들어갔죠. 이런 것이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유전적 특성에 근거한 차별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사실 별로 상상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가능해진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유전 정보를 채용할 때 내도록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 수 있는지를 미리 본 다음에 이것을 채용 결과에 반영한다라던가 하는 것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유전적 특성에 대해서도 지금 외국에서는 굉장히 한국에서도 그렇고 논의가 활발한 상황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차별금지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간략하게 볼게요. 아까 조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아까 인권위법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차별금지법에서는 인권위법에 지금 19개 차별금지 사유가 있는데 이제 차별금지법은 여기에 이제 인권위법에 당시에 만들어질 당시에 원래 있었어야 되지만 명시를 안 한 사유들을 좀 더 넣는 방식으로 많이 보통 발의가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언어, 국적, 성별 정체성, 뭐 경제적 상황, 고용 형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로 차별금지 영역에 대해서는 인권위와 마찬가지로 고용, 교육, 재화 용역, 행정 서비스. 근데 사실 행정 서비스는 너무 행정에서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너무 당연한 것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것들을 보통 법안에 넣게 됩니다. 이 차별금지 영역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 어떤 의미냐면 법에 있는 저 영역 외의 영역에서는 사실 법이 적용되기 힘들다는 의미도 있어요. 차별이라는 것이 너무 우리 생활에 생각해 보면 너무 전방위적인 그런 문제잖아요. 예를 들면 가족 안에서 일어난 차별을 또 왜 아들과 딸을 차별하세요? 사실 이런 것도 차별일 수 있는 거고 막 친구들끼리도 뭐야 왜 너 쟤랑 나 차별해 이런 사실 차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법으로 다루는 것이 꼭 좋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공적으로 반드시 적어도 이 영역에서는 차별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차별을 시정하고 예방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들을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교육, 고용, 교육, 재화 용역 이용, 행정 서비스에서는 이러한 차별들을 이제 막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영역들을 이제 주로 다루게 되고요. 차별의 유형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생각나세요? 제일 처음에 봤던 이 이제 청각장애인 분이 그 영어 시험 봤던 그게 이제 간접 차별이었잖아요. 간접 차별, 복합적인 차별, 그다음 괴롭힘, 성희롱 이런 것들을 이제 차별의 유형으로 명시를 하게 됩니다. 차별의 예외는 아까 이제 봤던 진정직업 자격, 잠정적 우대 조치 같은 것인데요. 이 중에서 차별의 유형을 잠깐 볼게요. 직접 차별, 간접 차별, 괴롭힘, 성희롱 같은 것인데 지금 현재 아까 국가인권위의 법 볼 때 제가 자세하게 안 말씀드리긴 했는데 국가인권위의 법에는 직접 차별만 사실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 이제 조항이 한 개다 보니까 직접 차별에 대해서 써져 있고 간접 차별이나 괴롭힘은 그 정의 조항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제로는 저 사례들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우리 인권위 사례로 그거 봤잖아요. 그 장애차별. 그것은 왜 어떻게 그런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인권위의 법에는 아까 말씀드릴 때 직접 차별에 대한 규정만 있고 간접 차별 괴롭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고 성희롱은 고용 교육 영역에서의 성희롱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어요. 이제 다른 법 같은 경우도 약간 조금 이렇게 없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대신에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그 장애에 관한 간접차별 결정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그 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그 규정을 명시를 하면서 이것을 인권위에서 다뤄라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그 결정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장애가 아닌 다른 사유의 근거에서는 간접차별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근거 규정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근데 차별금지법이 생기게 되면 사실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권위 입장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괴롭힘이 아까 있다고 했는데 괴롭힘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괴롭힘이라는 것은 이제 요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익숙하신 그런 용어일 텐데, 차별금지법에서의 괴롭힘은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한 괴롭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어떠한 사람을 괴롭힐 때는 그걸 차별금지법에서 주로 다루게 돼요. 다른 국가들이 다 그렇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 굴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것을 차별금지법에 다루면서 차별하고 똑같이 다뤄요? 차별이다라고 규정을 하거나 아니면 차별과 똑같은 효과를 갖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괴롭히는 행위가 사실은 그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한 것일 때에는 사실상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어떤 사람을 직접적으로 차별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그 괴롭히는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를 조직이나 사회에 동등한 구성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사실 만들기 때문에, 배제시키고 계속 이제 쫓아내는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차별 행위나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같이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법을 만들면 아예 정부에서 해설서를 만들더라고요. 공식 해설서를 만들더라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 영국의 평등법 그 괴롭힘에 관한 해설서를 보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괴롭혀서는 안 되는데 교실에서 교사가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학생을 조롱한다라던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당혹감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하면 이것은 괴롭힘이다 라고 규정을 하면서 차별과 같이 다룹니다. 그 고용 영역에서도요, 어떠한 그 동료를 대상으로 인종 모욕적인 발언을 오가는 걸 봤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인종과 관련된 괴롭힘이다라고 문제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예시로 뭐 직장 동료가 당신의 히잡을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당신의 외모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거, 이거 다 괴롭힘이기 때문에 법이 적용된다라는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봤듯이 그 차별금지법에서는 이러한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차별이다라고 보면서 똑같이 다루고 있는 지금 법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 차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한 얘기를 드렸고, 차별의 구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차별금지법에서 제한을 하는 차별의 구제 수단은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지금까지 발의되었던 법안들은. 하나는 인권위원회로 가는 것입니다. 인권위원회 진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하고 비슷해요. 다만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별 개념 자체가 좀 더 확장이 되기 때문에 인권위원회가 지금은 적극적으로 못 다룬 간접차별이나 괴롭힘도 다룰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권위원회로 갈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에는 없는 부분인데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 법원으로 갔을 때에는 그때는 민사소송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차별에 대해 소송을 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당연히 일단은 소송 자체가 일반인으로서는 너무 돈과 시간과 그 다음에 내가 사실 잘 모르는데 이걸 싸워야 되는 이러한 부담이 너무나 큰 것이고, 여러 가지 장벽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완화시켜주는, 그 장벽을 없애주는 이제 여러 가지 조항을 두는 게 핵심이에요. 차별금지법에. 예. 대표적으로요, 아까 이제 소재기 자체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을 둘 수 있는 거죠. 그 인권위원회에서 차별 피해 소송 지원 기금이라던가 지원 변호인단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사건들 같은 경우 이걸 지원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소송 지원들을 하는 제도들을 둘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법원에서 적극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지금 현재에는 차별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법원에는 전혀 가져갈 수 없나요? 있어요. 아마 근데 한국에서 별로 그런 사례가 없어요. 별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법원으로 지금 현재도 가져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가져가는 방법은 뭐냐면요, 다른 법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차별한 것은 나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라라는 민법의 규정을 이용해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용해서 걸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는 청구할 수 있는 게 손해배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손해배상 중요하죠. 내가 손해배상 못 받는 것보다 받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차별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내가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 내 손해가 얼마였다라고 해서 배상을 받는 것보다 더 급하거나 중요한 게 지금 차별을 중단시켜 주세요. 아니면은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게 된 여러 가지 지침이나 이제 내부의 그런 것들을 고쳐주세요. 혹은 이게 재발 방지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원상 회복을 시켜주세요. 이게 훨씬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현재 민법 아무 다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민법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불가능해요. 그냥 손해배상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어떠한 조항을 두는 것이 중요하냐면 법원에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것들을 적절히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들을 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조항들이 이제 차별 관련해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만 있어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어떠한 조항이 있냐면 피해자 청구에 따라 법원이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 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게 되냐, 이제 이게 차별금지법에서 이 조항을 이용해서 했던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놀이공원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놀이기구를 탑승을 안 시키는 그러한 내부 지침이 있어요. 그게 차별이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법원이 어떠한 결정을 했냐면 그 가이드 지침, 내부 지침의 문구에서 장애 차별적인 표현을 아예 수정을 해라. 그래요. 거기에서는 지적장애가 있으면 무조건 탈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구를 수정할 걸 직접 명령해서 수정을 시킵니다. 이동권, 시외 이동권 관련한 사건에서도 이 휠체어 장애인 분들이 시외버스를 탈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차별이다라고 이제 소송을 거셨는데 그 버스 회사에 대해서 휠체어 순강 성비를 설치해라라고 직접 명령을 해요, 법원에서. 그래서 고치도록 하는 거죠, 개선시키는 거죠. 이러한 게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는 장애에 관해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 조항을 이용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른 사유에 관해서는 법원으로 가더라도 저러한 판결을 얻어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손해배상만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별금지법에 이러한 조항들을 두어서 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사실은 그 손해배상 액수라는 게 내가 당한 이 피해에 비해서 사실은 미미하잖아요.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됐을 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손해 액수가 자기가 그냥 차별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비해서 나중에 소송에 갔을 때 리스크를 서로 견주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리스크가 생각보다 별로 안 크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차별을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되기가 너무나 쉬운 게 이제 기업의 생리이기 때문에 이게 차별이 악의적인 경우, 악의적이라는 것은 고의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보복적이고 피해의 규모를 따져봐 이걸 다 종합했을 때 악의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몇 배의 손해액의 몇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어야 기업들에겐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들을 두는 것들도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차별금지법에. 그리고 입증 책임을 배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민법 그 손해배상으로 간다고 했을 때 또 하나의 장벽은 뭐냐면 민법상으로는 원고가 모든 걸 다 증명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의 원고는 결국엔 차별 피해자잖아요. 차별 피해자가 거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보통 차별 피해자가 저 사람이 차별을 한 의도가 뭔지, 어떤 고의과실이 있었는지, 차별 행위가 실제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걸 다 증명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보통 자료도 다 상대방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 소송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입증 책임을 상대방이 지도록 하는 것이, 그런 식의 특례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녀 고용평등법도 그렇고 장애인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차별에 관한 법에서는 항상 이러한 입증 책임을 상대방이 지거나 이제 중요한 부분을 상대방이 하도록 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거든요. 차별금지법에도 이러한 규정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 소송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도 현재도 민법상 갈 수는 있지만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장벽 때문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긴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한 조항들을 두어서 실제로 차별 소송을 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법 내용과 관련해서 이 부분만 조금 더 볼게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오해 12년 동안 같은 가짜 뉴스를 얘기하는 것이 과연 오해라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제일 많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목사님 잡혀가요. 사회에서 만들어지면. 그래서 반대를 해야 돼요. 이 얘기거든요. 목사가 교회에서 뭐 동성애는 뭐 죄라던가 이런 식의 부정적인 설교를 하면 되게 막 구체적으로 어떤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처해진다. 차별금지 만들어지면. 이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12년 동안 법안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거나 아니면은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도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일단 이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가 크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차별금지법 민사소송으로 간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 아니면 민사소송을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의 아이디어 자체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이제 한국에서 발의되었던 법안들도 그렇고 외국의 법들도 거의 그래요. 형사처벌을 잘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인권위 같은 비사법적인 구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민사적인 규제를 합니다. 이 이유는 뭔가요? 사실 형사처벌을 너무 하고 싶은 경우도 있죠. 마음상 저 감옥에 보내버려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 차별 문제라는 게 너무나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아까 봤던 대로 진짜 악의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또 많은 차별은 사람이 잘 몰라서 한다라던가 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한다라던가 아니면 원래 사회에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차별들을 다 그 한 사람을 막 조지는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사회의 차별을 효과적으로 없애기 어렵고, 오히려 각각의 그 차별의 상황에 맞는 되게 유연한,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아까 이제 교육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침을 바꾸게 하는 게 그냥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강하게 손해배상을 때려가지고 금전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막는 게 효과적일 수도 있고 하는 되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딱 그 사례에 맞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라는 그런 일률적인 방식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 차별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차별금지법의 이제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의 그 문구는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발의 법안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별을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한 번도 발의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딱 하나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이 딱 들어가 있는데, 차별행위에 대한 게 아니라 보복행위에 대한 거예요. 이 보복행위는 뭐냐면은 차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이유로 어떤 보복행위를 하는 경우, 혹은 내가 누가 차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던가 소를 제기했다라는 이유로 이 사람을 좌천시켜 해고해버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차별에 문제 제기했다는 경우 보복행위, 불이익 조치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혹은 그 사람을 도와줬다라는 이유로, 예를 들면 이제 차별에 대해 소가 제기됐는데 내가 거기 가서 증언을 해줬다, 이런 이유로 저런 보복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차별에 대한 규제라기보다는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거 원천적으로 아예 막아버리는 행위잖아요.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굉장히 악의적인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발의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차별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이 형사처벌에 관한 내용 말고 저 위에 그러면은 아무런 말도 못하게 하는 게 차별금지법인가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알기로 장애평등 강의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혐오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강의 같이 들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혐오 표현 규제와 차별금지법은 무슨 관계인가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비판적으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아무런 발언도 못하게 되는 거 아니냐, 나의 자유가 너무나 침해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혐오 표현 너무 막고 싶은데 차별금지법이 그걸 강하게 막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사실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차별금지법은 사실은 둘 다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차별금지법은 차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법이지, 기본적으로는 혐오 표현 일반을 다루지는 않아요. 잘 외국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위에 대한 것을 규제하는, 표현이라기보다 행위에 대한 걸 규제하는 게 차별금지법인 것이죠. 근데 이제 혐오 표현과 전혀 관계가 없느냐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봤던 차별금지법에 적용된 영역 있잖아요. 고용, 교육, 재활 용역. 이 영역에서는 사실상 혐오 표현을 제한하는 효과를 냅니다. 왜냐하면 괴롭힘 규정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 괴롭힘은 아까 예시에서도 봤지만 언어적인 괴롭힘을 포함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용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금지 사유를 근거로 어떤 괴롭히는 그런 말들을 막 하는 경우, 교육 영역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경우, 재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모두 다 괴롭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별하고 같다라고 보고 그걸로서 규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의 혐오 표현은 사실상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이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막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을 한다던가, 아까 이야기한 어떠한 이제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던가, 그냥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얘기를 한다던가 하는 것까지 일반, 그건 이제 고용, 교육, 재활 영역은 아니니까요. 그런 것들 일반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좀 이제 적용이 이제 관계가 있는데, 어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혐오 표현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소수자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때는 이제 차별을 받는 사람들, 차별 금지 사유가 무엇인가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혐오 표현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차별이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게 선행될 수밖에 없어요. 차별이라는 것이 보통 이러한 사회적 차별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의 근거에서 나오는 발언들, 그걸 더 심화시키는 발언들, 이런 게 이제 혐오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혐오 표현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내고 그걸 규제하는 근거를 이루는, 이걸 더 심화시키기 때문에 혐오 표현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그 맥락의 근거를 구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국에서는 보통 혐오 표현에 관해서 규제하는 법안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다 차별금지법 먼저 만들어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이걸 더 심화시키는 어떤 발언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서 혐오 표현 규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하면서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해 막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말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뭐가 혐오 표현인지 사회적으로 잘 합의가 안 되고, 막 그 이제 반동성애 운동 하시는 분들도 내가 혐오 표현을 당하고 있다 막 이런 주장을 하시고 막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제 그 기본을 이루게 되는 게 차별금지법이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차별적인 환경 자체가 혐오 표현의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혐오 표현 규제와 차별금지법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까지 했고요. 이제는 조금 이제 짧습니다. 네 번째 질문이에요. 법을 만드는 것으로 현실의 차별이나 불평등이 다 해결되느냐. 사실은 차별금지법 만들기 워낙 어렵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런, 특히 활동가들이면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법 엄청 힘들어하고 만들어봤자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차별이나 불평등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요. 법이 만들어진다고, 차별금지법 만들어진다고 차별이 다 없어지지 않잖아요. 당연히 그것만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사례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장애를 이유로 한 그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간 차별 진정 사건들을 보면, 전체 차별 진정 사건, 아까 19개 사유가 있었잖아요. 그 19개 사유를 통틀어서 전체 사건의 50%가 넘는 게 지금 장애 차별 사건이에요. 이렇게 이제 장애 차별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는 장애 차별이 정말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아직도 바꿔야 되는 게 너무나 많죠. 근데 이제 그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장애 차별 금지법이 생기기 전과 후에 그 수치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요.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2007년도에 만들어지게 됐는데 2006년도까지만 해도 전체 차별 진정 건수 중에 14%였어요. 장애 차별이. 근데 이제 제정되었던 2007년도에 22%, 시행되기 시작한 2008년도에 46.4%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과반수가 넘는, 사실 60%가 넘기도 했었는데 이제 인권위가 최근에 몇 년 동안 너무나 일을 못해가지고 좀 떨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50%까지. 이렇게 이제 과반수가 항상 넘는 지금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당연히 법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바꿔 나가는 것은 결국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통해서 바꿔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라는 게 큰 계기가 되어주기
되어준다라는 거죠. 장애인 차별금지법 만들어짐으로써 실제로 장애 차별 당하는 당사자분들이 내가 당하는 것도 이게 차별일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고, 실제로 내가 이걸 가져갔을 때 이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지라는 기대도 사실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인권위원회에도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생기고 여러 가지 제도들도 생기기 때문에 인권위에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사실은 이 차별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토양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효과인 것이고, 당연히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제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용하지 않으면 이제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겠죠. 하지만은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하는, 우리는 항상 이야기해왔지만, 차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해왔지만 그것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국가와 인권위에 더 구체적인 책무를 딱 주게 되는 그러한 법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바탕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회적 합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합의가 없고 어떤 합의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시설 이용에 대해서,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케이스도 하나 보긴 했는데요. 대구에서 2014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뭐 각 지역에서 특히 이제 주요문화 축제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지역마다 다 겪고 있는 일인데, 2014년도에는 이제 서울하고 대구만 있었거든요. 근데 대구에서 퀴어문화 축제 공간 대여를 하려고 이제 사실은 보통 신청하면 다 대여해주는 이 228 기념공원을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근데 공무원이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거절을 하면서 대구시 공무원이 뭐라고 말했냐면, 퀴어문화 축제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에 시민들의 인식이 보편화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항상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근거로 2012년도 서울시민인권의식조사 결과를 언급을 해요. 봐라, 내가 2012년도 서울시민인권의식조사 결과를 봤더니 성소수자는 구금시설 수용자나 성매매 여성과 비슷하게 인권 존중도가 가장 낮은 집단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식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대구 키퍼 조직이랑 통화를 하니까. 저는 이 말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서울시민인권의식조사는 왜 하는 건가요, 조사를? 이렇게 인식조사 결과 인권 존중도가 낮은 집단으로 나왔다라고 하면 지자체는 뭘 해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인권 존중도가 낮은 집단이 어딘지를 살펴본 다음에 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는 그러한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 인식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무원은 그 완전히 반대로 생각을 하면서 인식 조사 결과 차별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차별하려고 해,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국가나 지자체가 어떠한 책무를 지니고 있는가, 차별과 관련해서라는 것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차별이 낮은, 그리고 혐오가 높은 이런 상황일수록 그걸 개선하기 위해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국가와 지자체의 임무인데, 계속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우리는 못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회적 합의가 만약에 없다라면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법과 정책을 만드는 게 국가의 책무인 거죠. 그래서 이제 2007년도 이래로 국제사회에서는 계속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사회용법 제정해라라고 이제 그 2018년까지 해가지고 이제 12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속 공고를 하고 있고, 이게 한국에서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꼭 써요. 인종,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라는 그 용어를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 이걸 포함한 차별금지법 만들어라 라는 방식으로 공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아까 그 처음에 봤듯이 대한민국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게 자신의 책무이고, 여기에 대해 반대가 심하다는 말은 사실은 차별이 심하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차별금지법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걸 개선해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이걸 핑계를 대면서 자기는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 사회권위원회에서 너무 답답해하면서 아예 막 이런 말 썼어요. 너희가 계속 공감대가 없어서 안 된다고 말하는데 지금까지 뭐 했니? 너희가 지금 적극적인 효과적인 조치를 충분히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너희 안 취했잖아. 10년 동안 안 취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국민과 입법자에게 인식 제고하는 게 너희의 책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긴급하게 채택하라라는 공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10년 이상 지속됐기 때문에 공고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식의 공고가 나오게 되면
이제 이 중에서 어떠한 보통 한 3개 정도 꼽아가지고 이것은 중간에 보고를 한번 해라. 다음 심의 있기 전에라도 내가 뭐 했는지 보고해라라고 이제 가장 이제 그때 위원회가 제일 급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을 3개 정도 꼽는데 지금 차별금지법 계속 연속으로 모든 공고들에서 계속 채택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합의와 관련해서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로 지금 현재는 일부 종교의 반대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런가? 사실 그 아래에 숨어있는 이해관계가 있다. 2006년도, 7년도 처음에 차별금지법 이야기가 나와서 막 공청회하고 할 당시에 경청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했어요. 뭐 이것은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고 자유시장 경제질서, 뭐 자율경영 제약하는 거고, 뭐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하고 되게 많이 들어본 익숙한 문구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심하게 반발을 했는데 실제로도 앞으로 가장 큰 반발을 할 곳은 재계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그럴 것이고요.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차별금지법이 적용이 됐을 때 결국엔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 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여기에서 가장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가장 많은 개선들이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은 사실은 재계예요. 근데 지금은 본인들이 나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뒤에 약간 숨어 있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사실 약간 종교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재계가.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 정말로 우리가 나중에 확인하게 될 지금의 국면을 넘어서게 되면 확인하게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영역들에서 고용 영역을 비롯한 이 주요한 공적 영역들에서 이러한 합의가 있는가, 우린 차별 정말로 없애 나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힘을 모으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좀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차별금지법 이 제정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시민사회 인권단체 진보정당들이 정말 힘을 12년 동안 모아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반차별 공동행동 결성했었고, 그래서 노회찬 의원안도 발의했었고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이제 만들어서 지금 재출범 2017년에 다시 해서 가고 있고, 특히 재출범 이후에는 각 지역에서 이러한 식의 재정연대들이 엄청나게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런 게 그 지역의 정치에도 너무나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사진들이에요. 그냥 사진들이고 지금 지역에서 이제 대구, 경북, 부산, 충북, 충남, 울산, 인천, 광주, 전북, 경기 이렇게 다 이런 식의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져서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반차별 이슈에 대해서 같이 힘을 모으자라는 움직임들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부산과 울산을 특별히 세길치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7년도에 재출범하면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단독 의제로 한 첫 집회를 열어봤고요. 이때 300명이 모였었고 2008년도에 1000명이 모여서 평등행진을 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를 정말 잘 만들어서 이것이 당신들이 이걸 추진해도 괜찮다, 용기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약간 단계적인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어떤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 더 이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별금지 사유 중에 지금 반대가 있는 사유들을 빼는 방식으로는 저는 그것은 전략적으로 사실 불가능하고 이게 차별금지법의 정신 자체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캐나다가 다 이거 덧붙여 가는 것도 논란이 되는 걸 뺐다가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기본적인 우리가 그 사회에서 당연히 이러한 차별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을 이제 다 넣었다가 나중에 이런 것도 차별이네라고 나중에 발견하게 된 차별들 넣는 방식인 거거든요. 그때 지금 당연히 너무나 차별이 심각해서 반대까지 일어나고 있는 사유를 뺀다라는 것은 차별금지법 만드는 의미가 사실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전략, 단계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은 논의가 사실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정의당에서 앞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지금 이 국면을 차별금지법을 유예됨으로써 모든 이제 평등과 민주주의가 가로막히고 있는 이 국면을 같이 잘 넘어주시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이러한 문제가 단순하게 우리가 법을 만드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를 바꾸는 것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시민사회 안에서 그리고 이제 진보 정당들 안에서 이런 원칙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잘 구현해낼 것인가. 우리 안에 차별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정의당 안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차별들이 사실은 아직까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같이 이제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이제 고민들까지도 다 같이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